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소개받은 홍선미 교수입니다. 저는 두 번째 세션 언택트 시대 사회서비스 방향과 지역사회의 역할로 발제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세 개의 주제 발제가 있는데 약간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좀 더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좀 그간 10년간 이루어졌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나 지역 중심의 어떤 서비스 구조의 전달 체계의 개편 전반적이었다면 이번 이 주제는 조금 더 최근의 사회 변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는 최근에 좀 현장의 변화를 많이 반영한 주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회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200명에 거의 육박하는 확진자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 위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위험 요인을 이제 마주하면서 이제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사실 바뀐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거의 이제 2020년간 1월 이후 1월 20일 날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올해 내내 코로나19와 함께한 한 해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염병으로 시작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적 또 경제적인 위기들을 겪으면서 많은 이제 학습도 됐고요. 또 우리 미래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새롭게 맞이하는 이 감염병으로 촉발됐지만 이 사회가 굉장히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미래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사회 구조적인 과제들 이것이 좀 더 다시 한번 되새김질되는 그런 시기가였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적인 이제 여러 가지 참여라든가 협조 이런 게 없었다면 또 뭐 보건 의료 쪽의 역할도 중요했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주체들의 참여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몇 년 전에는 국가에 대한 상당히 이제 불편한 용어들이 많이 있었죠. 헬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상당히 K방역을 통해서도 국가적인 약간의 자긍심도 얻을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또 이게 어떤 해피엔딩으로 갈지 그거는 아직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 사회 변화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의 방식도 바뀌었고요.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고요.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이게 이제 웹세미나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변화들은 이제 상당히 일상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민들,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외식보다는 배달 음식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되고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쇼핑의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이런 이제 삶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사실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전환기의 과제라는 두 번째 소주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감염병의 위기이지만 사실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회적 이슈라든가 그 집단들을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또 우리 사회의 굉장히 그간의 사회 양극화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 보장의 불충분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더 증폭되었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뭐 신사회 위험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사실은 좀 더 문제의 영역이나 범위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환경의 문제나 좀 더 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정치 사회적인 문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실 복지 분야의 그 좁은 시각이나 해결 방안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거대적인 사회 담론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회 전환기의 과제를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매우 구체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변화를 일구어 나가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관심이나 그런 어떤 문제의 맥락은 매우 큰 차원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뭐 참고로 제가 뭐 트렌드 변화 분석 같은 걸 보니까 코비드를 가지고 뭐 이제 오행시를 지은 것도 있어서 한번 가져왔고요. 어쨌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혁신적 포용국가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다양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미래 사회에 대한 비대면적 디지털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변화와 함께 또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다각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도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특히 실천 학문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그 환경 속에서 보고자 하는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비롯됐고 환경과 인간의 삶, 그 속에서의 행동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가장 대표적인 학문적 지향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의 프랙티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의 연결성을 갖고 있었는가, 또 사회복지사들이 실제로 이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이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의 고민들을 담아갔는가 하는 부분에선 좀 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주변적 집단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공공선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가, 또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시민성, 공동체성 이런 부분으로 가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사실은 글로벌 이슈 차원에서도 이런 상호 의존성, 호혜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주제에서 사실은 이제 그럼 이런 시대,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에 대응해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사회에 던져준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의 삶도 변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은 매우 적극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이제 그 많은 것들을 바꾸어 나가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 언택트 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매우 이제 즉시적인 것으로부터 좀 장기적인 것까지 한 4가지 정도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서비스가 좀 전환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기관들이 뭐 휴관 상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휴관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전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관들은 밝히고 있듯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 방식이 바뀌고 있고요. 이것들은 계속 우리가 새롭게 개발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에서 사실 오프라인 방식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했죠.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젊은 사회복지사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이제 좀 익숙하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이 스마트 복지에 익숙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이제 방식에 대한 굉장히 이제 오픈 마인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당히 새로운 방식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공유하고 모집하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 사례 관리가 가장 오프라인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또 화상을 통해서 굉장히 즉시적인 또 자주 빈번한 접촉도 가능한 이제 디지털 복지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얼마나 빨리 우리가 따라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스마트 복지 차원에서 돌봄 기술이 개발되고 또 돌봄 로봇들도 개발이 됐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 한 어르신께서 이런 스마트 인형을 통해 이제 이 복지 플랫폼과 관련된 기계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신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효돌이라는 이제 스마트 인형을 통해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심리적인 이런 회복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애착도 형성하시면서 또 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아직 현장이 많이 이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어서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요. 또 가장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분,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모든 기관들이 사실 이제 장비나 인력 이런 것들 또 그 이제 장비의 수준도 좀 열악한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각자 하기보다는 좀 더 지역마다 이런 이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을 좀 지역 단위에서 좀 특히 공공복지와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뭐 아주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진 많은 다양한 앱이나 소프트웨어들도 있고 또 영상 콘텐츠들도 많기 때문에 좀 다양한 정보나 이런 활용 능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교육 방식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사례집들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갖고 온 거는 이제 아주 특정한 한 기관의 사례일 뿐이긴 하지만 상당히 다양하게 얼마나 한 기관이 노력했는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정신재활 기관인데요.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기관에 이제 저도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그것을 실제 서비스로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고요. 그래서 뭐 워킹 스루, 드라이브 스루 이런 방식으로 여기는 이제 정신장애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이 기관에 올 수 없을 때 이제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공원 같은 데서 지나가면서 만나서 인사를 나누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어떤 컨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계속 하고자 하는 그 기관들의 열정이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역량을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걱정되는 거는 이제 시간과 이런 많은 것들이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소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역량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그간 이용자나 이제 생활인들이 있는 곳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의 중심으로 됐던 것이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훨씬 더 개인 맞춤형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설 생활인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대 가능하지 않았던 그간의 주거 공간에 그런 어떤 최소한의 권리가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부분은 이 차원을 떠나서라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중요한 정책 아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사회 서비스가 좀 더 다양하게 확대되지 않으면 많은 서비스들이 끊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슈는 아니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여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시간 관계상 뭐 요거는 좀 넘기는데 요거는 이제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생애주기별 대상별 서비스를 이렇게 열거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 근데 이제 한 가지 맹점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통합된 하나의 완전체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있는 것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촘촘해지는 그런 어떤 결과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통합적으로 그런 또 운영될 수 있는 기제 안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사실은 또 하나는 이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딜레마죠. 감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의 문제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또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두 가지 역할상에서 기관들은 굉장히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은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비대면으로 바꾸거나 찾아가는 서비스, 뭐 사례관리 서비스 중심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새롭게 더 강조된 부분은 심리정서, 뭐 이런 어떤 일상 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일반 기관에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들어왔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직 지역사회 심리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의 정신건강 영역이나 일부 정신재활 기관 중심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제 용량이 부족하죠. 그리고 좀 더 지역화돼야 되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요거는 좀 새롭게 어떤 차원에서 지역 기반의 심리지원 체계를 갖춰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사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역할, 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저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지, 소진 완화, 특별히 이제 슈퍼비전 같은 것이 좀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데, 또 민원이나 법적 책임으로부터 이런 대응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의 복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민간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이미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온오프 하이브리드라든가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는 민간기관이 좀 더 지역에 이제 공공성 강화 차원의 파트너십을 가진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재난 대응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이 우선적인 시군구의 파트너가 돼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상시적인 그런 어떤 동등한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3주제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는 이제 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민간 사회복지 주체들이 주민을 복지를 지원하는 인프라로서 일부는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는데, 조금 더 대표적인 거라고 제가 느끼는 거는 노인 맞춤형 돌봄과 같이 이제 공공에서 만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파트너십으로 갖고 이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방식이 좀 더 앞으로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에서의 민간 협력, 이제 서울 거버넌스, 복지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미 1주제 때 자세하게 들으셨고요. 조금 더 뉴노멀 시대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같은 데서는 이제 매뉴얼을 이제 함께 만들었습니다. 경기 거버넌스에 이제 다양한 기관의 중간관리자나 기관장들이 함께 도와 이런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조금 형식적이라기보다는 매우 기관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장애인 이런 정도는 지금 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매뉴얼을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 장애인 기관들은 매우 다른 운영 체계를 갖고 있어요. 하는 일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 경기 매뉴얼은 뭐 복지관 따로,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 다 각기 다른 그 기관의 서비스의 특성에 맞추어서 각기 다른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이제 이런 매뉴얼들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이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 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결과물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는 이 과정에서의 참여, 파트너십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커뮤니티 빌딩, 지역 중심 공공재 역할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이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두의 안전, 공동체 이런 이슈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는 이제 의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콜센터라든가 뭐 여러 플랫폼 노동자들의 삶도 조명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요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역할, 또 주민들이 함께 이런 것들을 변화할 수 있다는 의식, 그 과정에서 혐오나 낙인이나 차별 완화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과정도 좀 중요한 올해의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인권위 조사에서 보니까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혐오나 차별을 좀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이런 것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공감하고 찬성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하는 게 현장의 이슈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는 이제 동복지나 맞춤형 복지를 중심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좀 더 공공화되고 또 사회서비스원도 사실은 좀 더 서비스의 공공화를 이제 우선 하면서 가다 보니까 민간기관들의 약간 소외감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지역복지 차원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어떤 당사자의 참여,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커뮤니티 케어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코프로덕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공유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 또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활동, 또 이제 시범으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동복지 협의체 마을 계획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의 참여 또 여기에 민간기관들이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희 두 분의 토론자분들이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 이런 경험들이 좀 많아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했고요. 이 오른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좋은 이웃들 사업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주민 참여형 또 공공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주민 차원에서 찾을 수 있었던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구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